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싸늘한 우리 경제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막막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경제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시는 분이죠. LG경영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과 내년 우리 경제 전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머니올라에는 첫 출연이신데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좀 인사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는 나오게 됐고요. 저는 LG그룹에서 경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하다 보니까 그룹 내부 의사 결정에 도움드리는 내부 일도 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공적인 부분에서도 저희 의견들을 좀 궁금해하셔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자문위원, 관세청 규제개선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 기금운용 자문위원 이런 일들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취재를 할 때 또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바쁜 연말에 이렇게 어려운 부탁 드렸는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워낙 또 바쁘시기도 하고 좀 나눌 얘기도 많으니까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내년 성장률 이제 한국은행은 지금 1.9%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성장률은 지금 2.1%로 지금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통 올해 경제도 아주 안 좋았는데 내년 경제는 더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이 한국은행이 내놓은 1.9%라는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되고 아마 말씀하신 숫자 1.9%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을 1.9, 내후년을 1.8로 전망을 한국은행이 하다 보니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2%가 안 되나 보다 이런 우려들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걱정을 하고 있는 편인 게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최근 며칠 동안 그 기자회견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2.1로 더 안 될 것 같다,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내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가장 11월 최근 전망에서 1.9라고 했으니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은도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률이 더 낮을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11월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저는 조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령 경제전망을 할 때 경제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그런 상황을 몇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는 질병이었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전쟁 요인이고 최근에는 그렇죠. 트럼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보통 매크로 경제 전망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을 이럴 거라고 가정하고 상정하고 경제 전망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이번 경제 전망 보고서의 맨 앞단에 보면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관세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 관세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관세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보편 관세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의 이 가정을 보면 한국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가 2026년 1월부터 10% 수준으로 부과되는 것을 상정하고 라고 하는 가정 아래에서 경제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당장 얼마 뒤에 25년 초에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소 좀 낙관적인 그리고 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가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관세가 매겨지는 거는 1년 뒤쯤이 될 것이다라고 1년 가정을 뒤에나. 하고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1.9%라는 전망은 트럼프의 어떤 보편 관세가 없는 것을 가정하고 한 것이니까 사실상 25년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신 거죠. 26년 초가 돼서 이제 10% 관세로 우리나라에 부과가 되기 시작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낸 수치가 1.9인 겁니다. 그나마 이제 낙관적으로 관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게 1.9%다. 보고서에는 낙관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상정하고 이 수치를 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현실화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또 다른 부분들도 있잖아요. 가령 관세 전쟁도 이슈지만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네. 중동의 정세도 불안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고려한 결과를 사실은 경제전망 보고서에 일종의 부록처럼 달아놨습니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수치를 또 언급을 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시나리오 A, B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네. 시나리오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러우 전쟁과 네. 중동 전쟁이 빨리 안 끝나면 우리 성장률이 0.1%포인트 더 떨어질 수 있다. 1.9에서 또 더. 그렇죠. 그리고 관세 전쟁이 만약에 심해지면 우리 성장률이 0.2%포인트 더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령 관세 전쟁이 심해지고 그리고 전쟁이 빨리 안 끝나면 이 두 가지의 결합인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만 합치더라도 0.3%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면 1.9에서 0.3%포인트를 빼면 그 숫자만으로도 1.6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만 1.9가 나오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그리고 왠지 한국은행도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꽤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과 관세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낙관적인 그런 전제를 하고 내놓은 성장률이 그 정도인 거니까 만약에 뭐 전쟁과 관세가 안 좋은 상황으로 더 간다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암울한 상황이네요. 저 같은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어느 나라의 경제를 장기적으로 전망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변수가 인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는 빠르게 늙고 있고 그리고 절대 인구도 감소하고 있죠. 한마디로 태어나는 아기들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아져서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민과 같은 외부 요인을 제외하면 이미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 한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뭐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 지금도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사람은 너무 많아 보이고 집값은 비싸고 인구가 줄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생산이야 뭐 자동화된 설비, 로봇, AI가 대신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건 한쪽 면만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고 하더라도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나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죠. 네. 특히 주택 가격과 같은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지금 잠재 성장률의 하락에 직면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수년 동안 2%가 안에 경제 성장률이 실현이 되더라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그 정도의 달리기 속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1.9% 성장할 거라고 걱정하지만 오히려 1.9% 성장한 게 그나마 선방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 성장률을 좀 찬찬히 이제 뜯어보면 뭐 민간 소비 그리고 뭐 순수출, 정부 지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사실 어느 나라 경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이슈냐, 중요하냐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가령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거는 수출 때문이었어요. 수출이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다릅니다. 수출은 회복이 됐죠. 또 올해 상반기에는 또 깜짝 또 수출 수출 성장도 나왔고 그런데 사실은 데이터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서 최근까지도 어느 쪽에서는 우리 수출이 괜찮다 아직 선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로서 저는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뭐 숫자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 보시면 나오니까 보통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를 할 때 전 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 또는 전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출 같은 경우에 전분기 대비 증가율로 보든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보든 가장 수출 증가율이 높았던 때는 사실 올해가 아니라 이미 지난해 4분기였어요. 증가율이
높은 수준처럼 보였지만 올해 1, 2, 3분기는 우리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이제 피크아웃을 지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거죠. 우리 수출액이,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하지만 저희가 어떤 때는 금액으로 봐야 되지만 어떤 때는 증가율로 봐야 됩니다. 그냥 늘어나는 게 이슈인 게 아니라 어느 만큼 늘어나고 네. 있지? 우리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수출도 증가율이 플러스가 맞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플러스인가를 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숫자로 보면 수출 증가율은 이미 지난해 4분기에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겁니다. 쭉 떨어지고 있었는데 헤드라인 언론에서는 우리 수출 금액이 사상 최고치야. 계속 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오신 거죠. 이건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게 헤드라인이어야 된다고 한다면 뭐 GDP도 나올 때마다 우린 사상 최고치야 이렇게 보도를 하셨어야 맞는 거죠. 안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절대 금액으로 보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렇죠. 증가율로 봐야 되는데 증가율의 성장세는 계속 지금 떨어지고 둔화되고 있었던 있는 거죠. 거죠. 그래서 저는 숫자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출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둔화될 것 같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떠받쳐 주거나 어떤 부문이 좀 빠르게 회복이 돼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 줄 수 있지.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부진했던 것은 우리 내수입니다. 네. 내수는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죠. 일반 가계가 돈을 쓰는 민간 소비 지출, 그리고 투자. 투자도 쪼개본다라고 한다면 뭐 건설 투자, 그리고 기업의 설비 투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내수라고 불리는 소비와 이 투자 이 두 가지로 놓고 보면 부진해요. 굉장히 특히 부진합니다. 민간 소비가 좀 많이 부진하죠. 네. 그래도 그림을 그려보면 네. 민간 소비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로 그려보면 올라오긴 합니다. 네. 올라오긴 하는데 너무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올라온다고? 근데 나는 체감이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내수 소비를 상대로 사업을 하시는 기업이라던가 또는 자영업자분들이라던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아, 나는 좋아지는 게 체감이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전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민간 소비가 좋았던 때가 근데 있기는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했던 게 뭐냐면 올해 1분기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깜짝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전분기 대비 1.3%의 경제 성장률이 그쵸. 나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전분기 대비 0.5%였던 민간 소비 증가율이 올해 1분기에 0.8%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상했거든요. 아니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보는 숫자로도 안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뭐냐면 이 소비 데이터가 국내 총생산 GDP 네. 안에도 구성 항목으로서 들어가 있지만 매달 한국은행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이라고 하는 자료 안에도 소비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그 근데 소비 지출 올해 1분기 그 민간 소비 좋았던 거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외 소비가 좀 많았어서 그랬던 거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늦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1분기가 지나고 나서 나온 데이터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이제 확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소비 데이터에는 GDP 상의 민간 소비 지출 증가율은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쓰시는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일본 여행이나 해외여행 네. 가서 쓰시는 해외 소비도 들어가 있는데 해외 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높았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70% 늘었고요. 맞아요. 올해 들어서는 일본 여행 엄청 갔잖아요. 네, 올해 들어서는 작년 겨울 봄 이때. 증가율이 떨어져도 뭐 30%대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외를 한 국내 소비 증가율을 보면 0%거나 또는 미세하게 마이너스예요. 결국은 국내에서 자영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는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엄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국내 소비가 국외 소비보다 훨씬 규모가 크긴 해요. 한 금액으로 따지면은 그렇겠죠. 20, 3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외 소비 증가율이 워낙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하다 보니 합치니까 민간 소비 증가율을 0%대라도 끌어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내 경제 주체들이 직면하고 체감하는 국내 소비는 거의 늘고 있지 못하다. 그게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내년 이후에 한국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소비 네. 그리고 기업들이 하는 투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보면 연말 분위기도 진짜 안 나요. 특히나 이제 민간 소비도 안 좋은데 계엄, 탄핵 같은 좀 불안한 상황까지 계속되다 보니까 민간 소비가 더욱 좀 위축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불안 상황도 계속되고 그렇다면 소비 심리가 개선될 여지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GDP 안에 있는 국내 민간 소비 증가율은 올해 1, 2, 3분기에 미약하지만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그 이유는 뭐냐면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담에 경제 주체들이 고통스럽지만 적응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입니다. 우선 1.3%까지 떨어졌던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최근 통계로 1.5까지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 유가의 영향도 있고요. 환율?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억제하고 있었던 공공요금 인상이 계속 미루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동시에 금리예요. 그렇게들 오래 기다리셨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올해 10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그래?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했어? 그럼 내가 내는 대출금리가 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0월에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지만 정작 10월에 발표된 가중평균 금리 동향상에 평균적인 가계 대출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도리어 0.3%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은행들이 대출 가상금리를 그 이상으로 더 높였기 때문이에요. 금융당국에서 대출 조이라고 압박도 하고 하니까 빌려주지 네.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니 빌려주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량한 신용도를 가진 사람 중심으로만 빌려주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상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대출이 증가하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기 좋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가상금리가 높아졌던 거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소비가 살아나려면 그동안 그 소비 심리를 짓눌렀던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담이 완화가 돼야 될 텐데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사실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대출 부담이 이제 늘어날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걸 보고 있지 않나요? 가령 어떤 때는 경제면 뉴스에 어떤 때는 사회면 뉴스에서 저희가 보잖아요. 어떤 분들이 자살을 하시고 아이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이게 처음에는 사회면 뉴스에 나왔다가 그 내용을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서 들여다보면 빚이 너무 많아서 카드론 때문에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이냐? 사실은 부채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후부터 제가 이 빚 부담이 너무 걱정이 된다. 그리고 이게 경제면 뉴스가 아니라 사회면 뉴스로 나오는 상황들이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결국은 이 부채 부담이 경제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시작했다라고 하고 물가 상승률도 뭐 전보다 낮아졌던데 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회복이 안 되지? 사람들이 돈을 못 쓰는 것 같지? 내가 장사가 안 되지? 그러면 결국은 그게 어쩌면 이 빚 부담 때문에 빚을 갚을 돈을 장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쓰는 돈을 아끼고 기업들이 고용을 못하고 투자를 줄이고 그 영향일 수 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채 부담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단순히 우리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정책 목표로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연말 기준으로 특정한 수준에 맞추겠어. 이것에만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 대출 구조, DSR과 관련된 이런 변화, 대출 변화 같은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론 집값도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률, 소비, 그리고 체감 경기, 자영업자분들의 상황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 부담이 이제 심각한 상황이면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내려서 대응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책 금리를 내려도 그렇게 빚 부담을 이렇게 줄여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사례 10월 달에 벌어졌었던 상황,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정책금리를 인하했지만 가계대출금리는 0.3%포인트 이상 올랐고 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0.06%포인트 밖에 안 떨어졌던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정책금리의 조정도 중요하죠. 동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금리를 조절하는 한국은행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낮추고 빨리 낮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거의 1,400원대 중반에 육박하게 급등을 한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도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물가를 가장 중시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낮추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적인 금융 정책상으로 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을 펴는 한국은행조차도 가계부채 그리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급등하고 있는 집값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큰 우려를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또 압박하거나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미국조차도 최근 들어서는 움직임이 미 연준이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것보다도 금리를 빨리 안 낮추고 많이 안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 보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많이 낮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내년에 저 역시도 당초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채 1%포인트도 1년 동안 못 낮출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내년에 낮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전망을 더 줄이고 있습니다. 많이 못 낮출 거다. 많이 못 낮추는 거는 미국이 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 같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도 미국보다 정책금리 수준이 낮아서 최근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도리어 최근 들어서 커지고 있는데 미국보다도 더 낮은 정책금리를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빨리 많이 낮춘다? 이건 사실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통화정책을 펴는 한국은행에게 대단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도 저희가 지금 매우 중시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간 소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차주들의 빚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이시고 그 수출 얘기 잠깐 해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환율이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근데 이 높아진 환율은 그래도 통상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환율도 아닌 겁니까? 워낙 좀 높아져 있어서? 그건 좀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죠.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죠. 그리고 흔히 많은 분들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수출이 늘어날 수 있어.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가격을 우리가 원화로 받고 팔더라도 해외 수출 시장에서 더 싸게 팔 수도 있고 또는 똑같은 달러화 가격을 받고 수출을 해왔어도 원화로 환산하면은 환산 원화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수출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많이 팔 수도 있고 싸게 팔아도 되고 그러면서 보면은 수출 기업들이 좋아질 여지가 생기죠. 네.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파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이렇게 나라의 어떤 기초 체력? 어떻게 보면 기업, 예. 브랜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달러화 가치가 올라갈 때에는 한국 기업들은 다 수출을 하면서 달러화로 받고 싶겠죠. 근데 그렇죠. 만약에 거래 상대방이 애플인데 우리한테 너네 물건 팔았지만 달러화 대신에 여기 현지 통화로 받아. 가령 뭐 멕시코 페소화라든가 브라질 헤아라든가 우리는 안 받고 싶지만 만약에 우리가 협상력이 또는 가격 결정력이 우리 브랜드 파워가 상대방보다 떨어진다면 우리는 사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도리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그 나라 통화로 돈을 받아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LG조차 그래요. LG조차 그렇습니다. 내지는 해외 사업을 하고 있다 보면은
그 나라 딜러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달러화가 아니라 또 현지 통화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물론 미국에 수출을 하면 달러화로 받겠죠. 그 나라 돈이 달러화니까. 하지만 글로벌한 수출을 하는 기업들조차도 협상력, 브랜드 파워에 따라서 모든 돈을 달러화로 받는 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나라 돈 통화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면, 만약에 원화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상황은 사실은 다른 거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대기업은 낫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맞습니다. 해외 수출을 하고 미국에 수출을 하면 달러로 받을 수 있으니까. 하청업체 내지는 중소기업분들은 더 힘드시죠. 왜냐하면 말만 수출업체이지 만약에 큰 기업에 하청을 주고 계시거나 또는 그 계열사라고 한다면은 수출품에 들어가는 물건을 납품하면서 돈은 원화로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국내 많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분들이 물건이나 부품을 납품하고 받는 돈은 원화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원재료 사오실 때도 다 원화로 결제하시나요? 달러로 사오겠죠. 달러로 사오시죠. 그러면 최근처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이쪽은 굉장히 어려우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소위 이야기하는 고급 명품 수입 업체들만 어려워지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죠. 수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거나 수출을 늘리거나 싸게 팔 수 있으니까 분명히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사이드 이펙트도 저희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미국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취임 전에도 지금 뭐 관세라든지 뭐 법인세라든지 어떻게 될 건지 약간 조금씩 의지를 내비치고 있잖아요. 좀 최근에 어떤 그런 이제 경제 정책의 행보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의 경제 정책 행보 확인이 되는 것들이 있고 여전히 모호한 것이 있죠. 가령 확인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바로 옆에 붙은 국가들 캐나다와 멕시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우리나라한테 마약을 너희가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때릴 거야. 중국에 대해서도 10% 이런 조치가 나왔고 근데 여전히 모호한 것은 뭐 그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보편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느 나라들한테 언제 어느 만큼 어느 정도의 지속 기간으로 때리겠다라고 하는지 여전히 모호하고 또 미국 경제 안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뭐 100만 명을 한꺼번에 쫓아낸다, 50만 명을 한꺼번에 쫓아낸다라는 이야기만 무성하지 실제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뉴스가 나온 건 없고 물론 관련된 인선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 보니 제가 보기에 결과는 뭐냐면 불안함이죠. 불안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게 의도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행보들이. 예, 대표적인 게 관세인데 아니 왜 저렇게 관세를 때리겠다라고만 하고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뭐 도대체 10% 20% 보편 관세가 최종적인 관세율 수준인지 중간 수준인지 중국에 대해서는 60%인지 100%인지 200%인지 그리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 때리겠다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런데 그건 어쩌면은 이 관세라고 하는 정책 수단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게 되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품에 대해서 매긴 관세가 정부의 관세 수입이 될 수가 있고 감세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깎아준 세금만큼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거를 메꿀 수가 있잖아요. 동시에 관세를 때리면 뭐 해외 기업들이 비싼 관세를 내고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네. 그럼 미국 안에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미국 안에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게 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좋잖아요. 네. 이것도 플러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협박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뭐 우리나라한테 마약을 수출하니까 너희 나라한테 관세를 매길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전가의 보도거든요. 당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협박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협박을 하면은 대신 미국이 어떤 물건을 사준다든지 네. 그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한테는 방위비 네. 분담금의 증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데 반면에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을 쓴 게 좋은 면만 있느냐, 미국계 안 좋은 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미국 경제는 GDP의 70% 이상이 소비일 정도로 우리나라와 달리 수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돈을 쓰는 소비가 가장 중요한 경제인데 미국 사람들 소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수입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만 관세를 매겨도 월마트에 깔려있는 그 많은 중국 제품들의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할 텐데 그럼 물건 가격이 올라서 미국 사람들이 돈을 못 쓴다. 그럼 당장 미국의 GDP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이 떨어지니까 트럼프한테는 부담일 거 아니에요. 또 물가가 오른다. 사실은 경쟁자였던 바이든의 재임 시기에 경제 성적표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통령 재임을 못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 때문이거든요. 물가를 못 잡아서. 그러면 물가가 또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한테도 대단히 부담스럽고 신경이 쓰이는 일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나라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히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때렸는데 그 상황에서 중국이 가만히 있으면 이건 대단히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황제의 나라인데 관세를 때려맞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보복을 하겠죠. 그럼 그 보복은 단순히 관세가 아니라 중국에 수출하는 그 많은 미국 농민들의 농산품을 우리가 안 사줄 거야. 그러면 당장 이게 또 농민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떨 가능성이 높냐면 봐가면서 하는 거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지? 경제는 지금 어느 정도로 좋고 나쁘지? 중국이 보복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때리면 멕시코나 캐나다처럼 다른 나라들이 그냥 보복을 못하고 선선히 받아줄까? 아니면 적어도 유럽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한테 보복을 할까? 이런 걸 인플레,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출입 이런 걸 보면서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발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관세와 관련된 일부러 정책. 모호하게 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전략적 모호성 내지는 계획된 계획표가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정책을 실행하는 속도는 어떨까요? 아까 뭐 한국은행은 뭐 이제 내후년에 가서야 어떤 관세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에게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뭔가 실행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박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서둘러서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있긴 합니다. 있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두 번째 임기야.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못했던 4년의 이 야인 생활 시기에 뭐 이렇게 칼을 갈고 닦아서 정책 공약을 많이 준비했을 거고 수백 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취임하자마자 막 쏟아낼 거야. 일리가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벤스와 같은 부통령 또는 지금 트럼프가 임명하고 있는 행정부 안에 들어오고 있는 젊은 트럼프주의자들 그로 인해서 트럼프 2.0, 3.0이 이어질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의 중간선거와 관련을 해서 임기 2년 지나고 나서 중간선거가 열리는 2026년이 공교롭게도 미국 독립 25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터 아메리카를 캠페인으로 내세우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가 열릴 가능성이 높고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국뽕인가 국뽕의 해가 될 수가 있어요. 행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레이터 아메리카를 내세웠던 트럼프에 불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네요. 동시에 빅 스포츠 이벤트도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하필 또 그해 열려요. 그러면은 또 미국이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의외로 대개의 경우에 중간선거에서는 기존 여당과 대통령이 고전을 합니다만 트럼프와 공화당이 선전을 할 가능성을 또 열어놔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정책의 실행력에 좀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고 이 부분은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국 금리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난 이제 12월 FOMC 때는 기준금리를 연준이 이제 0.25bp 내렸고 또 점도표를 보면 내년에 이제 미국 금리를 2번 내린다고
일단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속도인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12월 미국 FOMC가 끝나고 나서 금융 변수들이 꽤 민감하게 반응하고 출렁거렸잖아요. 맞아요. 미국 증시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네. 거 아니었습니까?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중인데 이번에 나온 결과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미 연준이 금리를 빨리 안 낮춰줄 것 같고 또 덜 낮춰줄 것 같고 그럼 돈이 많이 안 풀리고 금리도 안 낮아질 것 같네 이러면서 놀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데이터를 잘 보신 분들은 저는 이게 그렇게 놀랍지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단초는 이미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9월 FOMC에서 저는 제시가 됐다라고 봤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때 제가 썼던 표현이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됐는데 이상한 금리 인하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이게 중요한 통화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만장일치인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는데 두 표의 반대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때 또 이례적으로 0.25%포인트 통상적인 금리 조정 폭이라고 하는 베이비 스텝 정도의 작은 금리 조정이 아니라 0.5%포인트 빅컷이라고 불리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와 이거는 미 연준이 돈을 과감하게 푸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날 미 연준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돈을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었던 양적 긴축, QT를 계속하겠어. 병행하겠어. 금리를 내리면서 긴축하겠어. 예, 그러니까 강력한 통화 완화 수단과 강력한 통화 긴축 수단을 동시에 쓰겠어.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 양립할 수 있어. 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미 연준 이사들이 본인들이 결정하는 미국의 정책 금리 수준, 페더럴 펀즈 레이트가 올해 말, 내년 말, 내후년 말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게 적절해 보이는지를 제시를 해줘요. 굉장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9월에 공개되었던 9월 금리 인하 빅컷이 시작되었던 그날 공개된 9월 프로젝션 머티리얼 자료를 꼼꼼히 보신 분들은 그걸 아셨을 거예요. 뭐냐면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됐는데 그 직전 조사였던 6월 조사 결과에서 발표했던 거와 비교해 볼 때 2025년, 이제 내년 1년이죠. 네네. 내년 1년 동안 낮추는 게 적절해 보여라고 응답한 금리 인하 폭이 6월 조사 때에도 1%포인트, 9월 조사 때에도 1%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낮춰줄 생각은 없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장의 종착역. 종착역에 대해서 6월 응답 때에는 2.8이라고 했다가 네. 9월 조사 때는 2.9로 도리어 0.1%포인트를 높였어요. 이상하잖아요. 네. 금리 인하는 0.5% 네. 빅컷을 했는데 금리 인하의 종착역 저점은 도리어 더 높인 거죠. 그러면서 내년 낮추는 폭은 똑같게 유지하고 이 2.9가 왜 중요하냐면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기간 이후에 있었던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5.5까지 올렸는데 그 직전 인상 사이클도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그때의 금리 인상 사이클 때 고점이 얼마였냐면 2.5였어요. 그때의 고점이 2.5였는데 이번에 낮추는 저점이 2.9가 적절해 보인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금리 인하를 빅컷으로 시작은 했는데 이상하다. 왠지 이상하게 보인다. 다른 표현으로는 매파적인, 여기서 매파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통화 정책이 돈을 막 걷어들이거나 금리를 높이거나 통화 긴축을 할 때의 성향입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는 했는데 매파적인 금리 인하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12월 FOMC에서의 이 프로젝션 머티리얼 결과는 뭐냐면 직전 조사 9월 조사 때는 내년에 1%포인트 낮추는 게 적절해 보여라고 했던 내년의 인하 폭에 대해서 반으로 줄인 거죠. 그걸 0.5%. 0.5만 낮출 거야. 그리고 장기적인 저점, 최종 종착역은 종착역이 9월 조사 때는 2.9라고 했던 걸 도리어 3%포인트로 또 올린 거예요. 덜 빠르게 낮출 거야. 그리고 덜 낮출 거야라고 했던 강도를 더 높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금리 인하는 했죠.
이번에도 금리는 낮췄습니다. 0.25%포인트 정책금리는 낮췄지만 9월과 마찬가지로 매파적인 성향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내년에 덜 낮출 거야. 저점은 더 높일 거야.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놀란 거죠. 미 국채금리, 미국의 시중금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미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기 이전, 9월 이전에는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해 줄 거야. 많이 해줄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미국의 시중금리, 미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요즘 많이 올라왔죠. 예. 그러면 그 변곡점이 언제였느냐 확인을 해보시면 미 국채금리가 떨어지다가 올라가기 시작한 변곡점이 9월? 앞서 말씀드린 9월 FOMC 날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많이 튀어 올랐죠. 보면은 몇 번의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9월 FOMC가 첫 번째 이벤트여서 미 국채금리가 튀어오르고 달러화 가치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11월 초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걸 확인하니까 또 미 국채금리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올랐고, 세 번째 우리로서의 이벤트는 뭐냐면 계엄과 탄핵. 이 국내적인 이벤트가 생기면서 다른 나라 통화들은 그만큼 약세가 아니었는데 원화 가치가 또 빠르게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던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 이벤트는 앞서 말씀드린 12월 FOMC. 매파적인 성향을 9월에 내비쳤던 미 연준이 그 성향을 더 강화하는 게 확인이 되면서 12월 FOMC를 거치면서 또다시 미 국채금리가 튀어오르고 달러 가치가 더 올랐던 겁니다.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미국 경제는 약점이 없어 보입니까? 왜냐면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미국 경제가 계속 좀 뜨거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혹자는 어떤 미국의 뭐 재정 적자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침체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미국의 약점, 약한 고리로 보여지는 거는 없습니까? 결국은 미국을 보는 매크로 뷰를 네.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미국 경제를 보는 뷰는 지금 침체 아니다. 침체가 임박한 것 같지도 않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지는 시기가 뒤로 밀리고 있다. 하지만 어려워지는 시기를 아예 피해가기는 어렵다. 조금씩은 안 좋아질 거다. 하지만 안 좋아진다고 해서 안 좋아지는 게 또 침체도 아닐 거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1%대 정도, 한 1% 언저리 정도. 그게 정말 나쁜 건가? 과거의 침체에 비하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한 내년 상반기쯤에 지금보다는 좀 안 좋아져서 뭐 성장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준 정도로 떨어지지만 이렇게 좀 경기 침체가 아니라 둔화 정도를 겪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한 개 분기나 두 개 분기 정도 이런 상황을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 거냐? 이때도 애매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지난해까지는 2% 후반, 3%도 막 넘었던 전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이 1% 가까이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건 어려워진 거야 라고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니 과거에 미국 경제 침체와 비교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리고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을 사이즈가 있는데 네. 언제까지 계속 네. 저는 미국 경제에 대한 뷰도 엇갈릴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보다는 완만하고 마일드하지만 둔화되는 건 피해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런 질문이실 것 같아요. 아니 왜요? 미국 경제는 왜 계속해서 그렇게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그 이유는 시차를 둔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담을 미국 역시도 피해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질 기준으로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가계 소비 지출을 보면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도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정도로 트렌드가 꺾이지 않고 여전히 왕성하게 돈을 써주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 소득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 기간에 둔화된 게 보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높았을 때는 9%를 넘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지금 인하는 시작이 됐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고금리의 부담,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기대보다 느리게 떨어지고 덜 떨어질 정책금리, 이러한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또 침체는 또 왜 안 빠집니까? 그 이유는 미국 가계가 돈이 많다. 여전히. 일부 경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셨던 초과 저축이 소진될 거다.
아닙니다.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미국 가계와 저축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현금과 요금을 예금의 잔액이 많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라든지 올해 들어서 도리어 늘기도 했어요. 저희가 분석을 해본 그 원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자산시장 호주의 결과입니다. 코로나 지원금도 받으면서 많이 늘었던 현금을 가만히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주식도 사고 집도 사고 했는데 그 수혜를 아직까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용시장도 그렇게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높아져도 지금 4% 언저리 정도의 실업률이에요. 또 이민자들 뭐 받아오면서 네. 하고 있고 2000년대 이후에 장기적인 미국 경제 평균 실업률 수준이 5.8입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급등했던 실업률 때문에 5.8이 나온 게 아니냐? 그럼 코로나 기간 걷어내고 코로나 이전에 정상적이었다고 평가되는 5년 기간의 장기 미국 평균 실업률 수준은 또 4.4입니다. 지금 그것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시장이 또 지금 나쁜 것도 아니다. 그렇다 보니 돈도 많고 고용시장도 아직까지 그다지 나쁜 것이 아니어서 미국 경제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담, 느리지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실업률, 그리고 물론 올해의 자산시장 호주의 수혜는 누렸지만 큰 트렌드로 볼 때 줄고 있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계속 좋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둔화될 텐데 침체는 아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것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중국 경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 경제와 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게 중국 경제다 보니까 근데 중국 경제가 좀 침체 국면이잖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관심을 가지는 건 우리가 중국의 수출을 얼마나 잘할 수 있지? 대중 수출을 늘려서 우리 경제 성장이 높아질 수 있지? 또 마이크로하게는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수출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치고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격화돼서 우리가 어려워지거나 우리가 수출 시장에서 밀리거나 우리 산업 경쟁력이 도태되면 어떡하지? 그냥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로 대중 수출은 조금은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우리가 상반기까지도 우리가 대중 수출을 늘리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수출 품목들은 뭐 철강, 예. 석유화학, 반도체, 중간재라고. 중간재, 뭐 부품 이런 것들인데 지난해 상반기까지 중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것은 리오프닝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푼 거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늘린 활동은 외출이나 외식이고, 근데 중국 사람들의 외출이나 외식이 늘어난다고 철강이나 석유화학 제품을 더 쓰지는 않거든요. 중요했던 건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안 짓고 건물을 안 짓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 이런 자재나 뭐 중간재 이런 것들을 수입을 덜 했던 거죠. 반면에 중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국 안에 있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해외로 수출하는 활동 역시도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부진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전반적으로 중국의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해까지 우리가 중국의 수출을 많이 못 늘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국의 건설 경기가 안 좋았고 우리의 물건을 많이 사서 쓰는 중국 안의 생산 활동, 그 물건을 수출하는 중국의 수출 활동이 부진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올해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뭐냐면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 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중국의 내수는 다소 위축되고 있는데 중국의 수출과 투자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대중 수출을 많이 늘리기도 어려운 게 중국이 수출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생산 활동 또 투자 활동은 다소 살아나고는 있는데 우리의 대중 수출을 늘리기에는 또 경쟁이 격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 중국 안에서 공장이 많이 증설이 되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을 많이 못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도 늙고 있고 인구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고 동시에 그동안에 중국 경제를 지탱을 해와줬던 이런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리오프닝 효과도 약화되고 있고
그럼 이제 남는 건 뭐냐면 뭐 중국 정부가 돈을 써주거나 또는 해외로 수출을 늘리거나 이 정도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가 여기서 어떤 정책 선택을 했냐면 사실은 과잉 공급 상황일 거 아닙니까? 많이 만드는데 중국의 소비가 위축돼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외국에. 가지죠. 하나는 덜 만드는 거. 근데 덜 만들게 되면 공장이 멈추고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급증하잖아요. 그것은 공산당이나 시진핑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럼 다른 정책을 뭐를 선택을 했느냐? 계속 만드는데 중국 안에서 안 팔리고 남아도는 공급 과잉 상태의 물건을 해외로 쏟아내는 거죠. 외국에 팔자. 외국에 팔자. 알리, 테무 이런 것들. 네, 사실은 예.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런 거, 직구 플랫폼을 통해서. 네. 그래서 수출도 늘리는데 동시에 뭘 하고 있냐면 정부 주도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특별국채 같은 것을 발행을 해서 만기 수십 년에 수백조 원에 달하는 펀딩을 한 다음에 이런 정부 주도의 펀딩된 자금을 가지고 가령 전기차, 배터리, 항공우주, 첨단화학, 로봇, AI 이런 쪽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신성장 투자를 올리면 우리 기업이 조금은 그래도 수혜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산업들은 우리 기업, 우리 산업도 잘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해외 수출 시장에서 이쪽과 관련된 수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성장 산업과 관련된 일부 업종에서는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 더 잘해요. 맞아요.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로봇 맞아요, 청소기, 예, AI, 또 전기차.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슈는 뭐냐면 국내 기업들이 도리어 중국 기업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좀 하자. 협업을 하자. 그랬더니 중국 기업들 중에서 퍼스트 티어에 해당되는 진짜 글로벌 리딩 기업들은 아니 뭐 우리가 더 잘하는데 우리가 굳이 왜 한국 기업들과 이러고 도리어 우리한테 좀 관심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중국 경제가 안 좋고 중국 안에서 물건이 안 팔리다 보니 좀 상황이 어려워진 세컨이나 서드 티어 기업들 정도 많이 우리 기업들 그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무슨 상황이 되냐면 우리가 잘하고 싶은 신성장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를 등에 업고 해외 시장으로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국내에서 안 팔리는 물건들을 직구 플랫폼이나 또는 해외 수출 시장에 공격적으로 쏟아내다 보니 뭐 LG를 비롯한 국내 주력 수출 기업들이 동남아, 중남미,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 중국 기업들이 쏟아져 나온 것을 지금 체감을 하고 있고 이것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지금 우리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 최근에 이야기하는 2차 차이나 쇼크가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대중 수출이 그래도 이렇게 중국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늘어날 여지는 생겼지만 사실 크게 늘기도 어렵고 길게 보면 우리한테 훨씬 더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좀 희망을 좀 얘기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나눈 얘기들 보면은 비관적인 좀 암울한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경제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그래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앞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나 트럼프의 유리하고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또는 반대편에서 불리하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돌아온 상황은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나요? 만약에 트럼프가 과거에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를 가지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았을까요? 어쩌면 중국 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더 강력하게 치고 나오고 미국까지도 접수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가 정말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옴으로써 중국에 대한 공세는 더 강화되겠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서플라이 체인을 그냥 놔두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는 또는 우방들을 중심으로 한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중국을 더 강력하게 밀어내겠죠. 그러면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경험을 했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회 요인이 생기거나 또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기거나 생길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회를 활용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한테 달렸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의 역량, 우리의 대응, 우리의 속도, 우리의 기술.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뒤집어 보면, 지나놓고 보면 위기가 기회였고 불리하게만 보였던 것들이 유리하게 작용했던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너무 비관만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정책당국이든 기업이든 일반 가게분들이든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좀 우리 정책 당국이 지금 좀 열심히 대응책을 찾아야 되는데 또 좀 상황이 이래서 또 제대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또 있을지가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무수하게 또 이런 고난과 역경을 또 헤쳐온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잘 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박사님의 말에서 희망을 좀 얻어봅니다. 예,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박사님 바쁘시니까 자주 모시기는 어렵고 그래도 한 반기에 한 번 정도는 나와주셔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다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